2010년 3월 서해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저녁이었습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작전이었지만 그날은 바다의 기류가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폭음이 수면을 찢으며 함체가 두 동강 났습니다. 암흑 속에서 물기둥이 치솟고 구조 신호가 긴급히 발신되었습니다. 전국의 뉴스 속보가 일제히 함정 폭침이라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서울의 국방과학연구소 박준호 연구원은 TV 화면 앞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잔해와 검은 연기를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군사공학을 공부한 이후 늘 억제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지금 그 단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군 수뇌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은 없었습니다. 미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게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박준호는 동료 연구원 이성우를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도 우리만의 힘을 만들어야 해요. 이성우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금지된 영역이에요. 미국의 탄두 제한 협정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박준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그걸 깨야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연구소에 남아 미사일 추진체 설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문서 곳곳에는 빨간색 펜으로 수정된 각도와 압력 계산식이 가득했죠. 낡은 형광등 아래 그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포성이 들려왔고 전국이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박준호는 군사 TV 생중계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에게 이 일련의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방어체계를 강화한다며 새로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안규백 장관은 회의실 중앙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루지 맙시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박준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자주국방의 꿈이 그날 그 회의실에서 작은 불씨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머지않아 현무5라는 이름의 괴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2012년 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연구동 복도 끝, 불이 꺼지지 않는 실험실에는 박준호와 소수의 연구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벽에는 현무5 개발 추진계획이라는 문서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안규백 국방장관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로 진행되었습니다. 단 한 줄의 정보라도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미국 측 고문단은 여전히 탄두 중량 제한을 이유로 한국의 독자 개발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억제력이지 위협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 억제력이 다른 나라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구소 안에서는 본격적인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진체 연구팀은 연소 시간을 늘리기 위해 수십 가지의 연료 조합을 실험했고 전자유도팀은 오차 0.01초 단위의 제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우 팀장은 새벽까지 남아 엔진 압력 데이터를 분석했죠. 실험은 연이어 실패했고 고열로 녹아내린 금속 잔해들이 쌓여갔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며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건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며 떠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하루에 2~3시간만 눈을 붙이며 버텼습니다. 커피잔이 쌓이고 실험복에는 화약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박준호는 피곤에 지친 얼굴로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패한 실험 데이터를 지워내며 말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포기하면 그게 진짜 실패예요. 동료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한미라 분석관은 외부 정보망을 통해 주변국 미사일 활동을 추적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이미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죠. 그녀는 그 보고서를 장관실로 직접 들고 갔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말에 안규백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청와대 보고서에 직접 사인을 남겼습니다. 현무-5 프로젝트 추가 예산 승인. 그 결제 한 장으로 다시 불이 켜진 연구소는 조용히 살아났습니다. 박준호는 새 설계도를 펴고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 길 끝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자주국방의 균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강릉 외곽의 산 중턱에 위치한 비밀 시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바람은 습하게 불었습니다. 현무5의 첫 추진체 실험이 진행되는 날이었죠. 박준호는 보호 헬멧을 쓴 채로 관제실 유리창 너머의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발사대 위에는 길이 16m의 CJ 미사일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3, 2, 1, 점화. 엔진에서 화염이 분출되며 거대한 굉음이 시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뒤 이상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관제 모니터의 압력 그래프가 급격히 치솟았고 이어 귀를 찢는 폭음이 터졌습니다. 추진체가 폭발하며 불덩이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경보음이 울렸고 연구원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시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금속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안전요원 2명이 부상을 입어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불길은 20분 만에 진압되었지만 잿더미 속에는 연구자들의 좌절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불에 그을린 추진체 잔해 앞에 섰습니다. 손끝으로 녹아내린 금속 표면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냉각 밸브의 압력 이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실험 데이터를 가져와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연구소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감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양복 차림의 조사관들이 서류를 뒤적이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예산 과다 집행의 정황이 있습니다. 실험 전 안전검증은 제대로 했습니까? 그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서류를 제출하며 대답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기술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무-5 실패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연구소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일부 위원들은 예산 낭비를 비난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소의 불은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남은 인원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성우 팀장은 지친 얼굴로 말했다. 이제 그만두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는 데이터입니다. 그의 말에 남은 연구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폭발 잔해 속에서 냉각 밸브 구조 결함을 찾아냈습니다. 단 하나의 밸브가 고열에 견디지 못해 폭발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부품을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시작된 회의에서 준호는 개선된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실험장은 아직 폐쇄된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발사를 향해 있었습니다. 폭발의 잔해 위에서 다시 태동하는 새로운 현무5. 그것이 한국 방위력의 진짜 시작이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비밀 통신선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날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탄두 중량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결정이었죠. 그 순간은 마치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 듯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관제센터에서는 환호성이 터졌고 연구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박준호는 묵묵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굵은 글씨로 탄두 중량 8톤, 추진체 36톤이라는 숫자가 적혔습니다. 이제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동료들의 표정엔 새로운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전국 각지의 협력업체들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추진체 제작업체는 강철 합금을 새로 개발했고 전자유도팀은 최신 항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군수 공장에서는 24시간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밤새 용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전의 이면에는 늘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군비 균형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러시아는 위성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도발에는 응징이 따를 것이라며 군사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한미라 분석관은 외교부와 협조하며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세계 각국의 뉴스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사이로 지나가는 위성 궤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방패입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안규백 국방장관은 청와대 비공개 브리핑룸에서 대통령과 독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제목은 공포의 균형 전략. 그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억제력이 바로 외교력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방위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국방부는 긴급히 현무-5 고도화 계획을 승인했고 박준호의 팀은 즉시 실전형 설계로 전환했습니다. 설계도 위의 숫자들은 점점 더 정밀해졌고 데이터는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번쩍였고 금속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이성우 팀장은 엔진 시험기를 재조립하며 손등의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준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밤이 깊어도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작업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의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결심의 빛이었습니다. 먼 훗날 그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할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선 첫날이었다고 말이죠. 2022년 여름 새벽, 강릉 발사기지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해무가 천천히 걷히자 거대한 이동식 발사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 위에는 현무-5의 실전형 시제품이 장착되어 있었죠. 박준호는 방탄 유리 너머에서 관제석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손끝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뒤편에는 이성우, 한미라, 그리고 수십 명의 연구원과 군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날 모든 이의 시선은 한 방향 발사대로 향해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차가운 기계음이 공간을 울렸습니다. 이성우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료 주입이 완료되자 조종석의 지표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준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발사 통제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무-5, 점화. 그 순간 지면이 흔들릴 만큼 강렬한 폭음이 터졌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찢으며 솟구쳤고 미사일은 굉음을 내며 상승했습니다. 관제실 전체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데이터를 주시했습니다. 미사일은 정확히 목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탄도는 안정적이었고 유도 시스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했습니다. 전송된 영상에는 미사일이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곧이어 관제 모니터에 목표 해역 타격 확인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몇 초의 정적 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군 관계자들마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준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타격 지점의 열 영상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낮게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성공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한국형 괴물 미사일 3개를 뒤흔들다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은 놀라움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SNS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방패라는 문장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험장을 빠져나오던 한미라는 잠시 발사대를 되돌아봤습니다. 잔열이 남은 대지 위로 새벽 햇살이 번져가고 있었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다르게 볼 거예요. 박준호는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본 발사장은 여전히 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 뒤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무-5의 첫 불꽃은 단순한 기술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수십 년의 제약과 의존을 끊고 마침내 자신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현무-5의 첫 발사 성공은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죠. 한국, 세계 최대 비행미사일 발사 성공. 스튜디오의 앵커들은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는 새벽부터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청와대의 외신 브리핑룸은 긴박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동북아의 군비 균형을 해치는 행위다. 러시아 역시 새로운 냉전 구도의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남조선의 군사 도발에는 응징이 따를 것이라며 위협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을 존중한다. 그 짧은 문장은 이번 사태의 외교적 의미를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상황실에서는 연일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국방 참모들과 함께 외교 파장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균형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긴 여정을 떠올리며 차분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억제력은 가장 현실적인 평화의 언어다. 한편 한미라 분석관은 국가정보센터에서 24시간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위성 영상과 해외 뉴스가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에서 군용기가 급증하고 있었고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내륙 깊숙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보고서를 정리해 장관실로 전송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현무5 이후의 세계. 국내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젊은 세대는 K방위 산업의 자부심을 외쳤고 중장년층은 드디어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됐다며 뿌듯해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군비 경쟁을 우려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성공을 국가적 전환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연단에 올라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고 그 말은 그날 저녁 뉴스의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워싱턴과 베이징, 평양의 외교 채널은 동시에 열려 있었습니다. 각국의 정보 요원들이 급히 보고서를 정리했고 동북아 외교 지도는 다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뉴스 앵커의 목소리, 그리고 미세하게 진동하는 휴대전화의 알림음.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고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공포의 균형이 현실이 됐군요. 그 말은 자신에게 한 다짐이었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늘 속의 조력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를 증명한 국가로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국방부는 현무5의 양산체계 구축과 실전 배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군 기지에서 이동식 발사대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장 도색을 한 차량들이 산악 지형을 따라 이동했고 위성사진에서도 포착되지 않도록 정교한 은폐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사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언론은 괴물 미사일, 이제 실전으로라는 제목의 특집을 내보냈고 세계 각국의 분석기관이 한국의 군사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대전국방과학연구소 내부는 다시 전시 상태처럼 바빴습니다. 박준호는 각 부서를 돌며 최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추진체 제작 라인에서는 용접 불꽃이 끊이지 않았고 전자유도실에서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고정밀 제어 장치를 시험 중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동료 이성우와 함께 마지막 품질 검사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의 전략상황실에서는 긴급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실전 배치 허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억제력은 곧 평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장관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문서가 승인된 순간 한국의 방위 전략은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내외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의 안정적 진화라 평가했고 일본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위성 감시를 강화하며 군사정보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은 국영방송을 통해 강경한 담화를 내보냈습니다. 남조선의 군사적 허세는 불씨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한미라 분석관은 새로 도입된 AI 감시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평양 근처에서 지하 벙커 공사가 급증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들도 우리를 계산에 넣겠죠? 그 말은 냉정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준호는 군기지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새롭게 배치된 현무5 발사 차량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차량 옆에는 젊은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미사일의 외피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매끄러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고 그는 오랜 세월의 노력과 희생이 이 한 점에 모였음을 느꼈습니다. 선배님, 이제 진짜 끝인가요? 한신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차량을 떠나던 순간 멀리 하늘 끝에 한 줄기 빛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새로 배치된 현무-5의 시험 발사 궤적이었습니다. 불꽃은 짧았지만 그 곡선은 한 나라의 의지와 균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공포의 균형시대 개막이라는 제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박준호는 조용히 연구소 사무실로 돌아가 새로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더 작고, 더 빠르며, 더 정밀한 방패를 위해서 말이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올랐습니다. 2030년 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의 신축 전시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투명 유리 너머로 드러난 전시물 한가운데 은색 광택을 내는 거대한 미사일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무-5의 실물 모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 하늘로 날아갔던 거야? 부모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는 전시관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가 눈에 띄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랜 동료 이성호와 정보분석관 한미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관람객들의 웅성거림을 들으며 유리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현무5의 매끄러운 외피가 조명을 받아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이 달라졌네요. 한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지 무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나라의 자존심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관람석 반대편에는 안규백 전 국방장관이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짧은 고개 끄덕임이 오갔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긴 세월이 그 눈빛 속에 스쳤습니다. 이성호는 미사일 아래 놓인 금속 명판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 현무-5.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불꽃이 여기까지 왔군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아닌 우리의 의지로요. 전시관 밖에는 어린 학생들의 단체 관람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란다. 그 말에 한 아이가 묻습니다. 그럼 이건 평화의 미사일이에요? 교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평화를 지키는 미사일이지. 햇살이 전시관 유리 천장을 통과하며 현무5의 곡선을 따라 흘렀습니다. 빛은 천천히 금속 표면을 타고 올라가며 천정에 반사되었습니다. 박준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수년 전 새벽 하늘을 가르던 불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사이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진동과 열기가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지나갔지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그 문장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전시관을 비추던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며 화면에는 현무-5 발사 순간의 영상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궤적, 불꽃, 그리고 잔잔한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의지의 불꽃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미사일의 궤적이 별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곡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마침내 스스로의 하늘 아래 평화를 지키는 나라로 서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